윤정, 다시 떠나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봐주실 수 있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습관처럼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이번엔 일요일 밤까지요. 저희 부부 워크숍이 있어서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번 주말이면 벌써 3주 연속이었다. 정년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도 퇴직 전보다 더 바빴다. 평생 직장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며 살았는데 은퇴하면 조금은 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전에는 그래도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미안해. 그날은 회사 일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는 퇴직한 사람이 무슨 바쁜 일이 있겠냐는 듯한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간이 많으니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분류되어 있었다. 손주들은 귀여웠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원래 이런 거 아닌가? 할머니는 원래 이런 거 아닌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손주들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 점심때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녁에 손님이 오시는데요.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요. 갈비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시잖아요. 남편 회사 상사분이라. 수진아, 오늘은 허리가 좀. 아, 그럼 제가 배달시킬게요. 근데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더 정성스럽잖아요. 상사분이 한식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결국 나는 마트로 향했다. 갈비를 사고 채소를 다듬고 압력솥을 올렸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날 오후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줍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지금 미팅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태호야. 엄마가 지금 좀.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혼자 119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허리 디스크였다. 그것도 꽤 심각한 상태였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훨씬 전에 오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 참았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아니,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고 해야 하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나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수술한대. 내일. 응급실. 1시간 뒤에 답장이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금 갈게요. 하지만 태호는 오지 않았다. 저녁 8시쯤 다시 문자가 왔다. 미안해요, 엄마. 상사분 접대가 급하게 잡혀서 내일 수술 전에 꼭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상사분 접대. 아, 그거. 내가 오늘 갈비찜을 만들려고 했던 그거.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병실은 고요했다.
아무도 없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수술이 오전에 끝났다고 했으니 벌써 몇 시간이 지난 셈이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지만 문병 온 사람은 없었다.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길게 울렸다. 엄마. 응, 태호야. 수술 끝났어. 아, 다행이다. 잘 됐죠? 응. 그런데 너 안 오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일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오늘은 정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간호사 불러요. 혼자서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 수진에게도 연락을 해봤다. 문자 한 줄이 왔다. 어머니, 빨리 회복하세요. 오늘은 애들 데리고 있어서 못 가요. 큰애가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와야 해서요. 나는 핸드안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병실은 너무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알람 소리, 다른 병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옆 침대에는 수술을 받은 할머니가 계셨다. 그분의 병실에는 가족들이 북적였다. 딸로 보이는 사람이 과일을 깎아드리고 사위로 보이는 사람이 병실을 정리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너희가 와주니까 안 아파. 나는 그 광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아픈 게 이 사람들한텐 일정 중 하나일 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혼자였다. 밤이 되자 통증이 심해졌다. 간호사를 불렀지만 진통제를 맞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맞는 건가? 다음 날 오전, 태호가 잠깐 들렀다. 엄마 어때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다행이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도 회사 가봐야 해서 주말에 다시 올게요. 응. 그리고 엄마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태호는 10분도 안 되어 다시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불편하지 말라고? 그럼 거기 가서 뭘 하라는 거지? 또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라는 건가? 그날 오후 친구 미숙이가 병문안을 왔다. 야, 윤정아. 어쩜 이렇게 됐어? 미숙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친구의 따뜻한 손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냥 무리했나 봐. 가족들은 바빠서.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윤정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 이제 정년 퇴직했잖아. 내 인생 좀 살아. 그게 말처럼 쉽나?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안 하는 거지. 너무 착하게 살았어, 너는. 미숙이는 가방에서 여행 책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봐. 나 다음 달에 또 크루즈 여행 가. 이번엔 지중해야. 너도 같이 가자. 나는 돈도 아까워서 그렇고, 돈? 너 퇴직금 얼마야? 그거 뭐 하려고 모아두는데? 자식들 주려고?
걔네 다 컸잖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숙이의 말이 맞았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해? 퇴원 후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에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어머니, 식사 준비는 저녁까지 가능하실까요? 애들 식습관이 있어서요. 어머니, 큰애 학원 보낼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떨어진 것 같은데 시장 좀 봐주시겠어요? 나는 허리 보호대를 차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하나씩 해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장을 봐왔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태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아직 힘들면 말하시지 왜 무리해요? 수진한테 시켜도 되는데. 괜찮아. 할만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엄마가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엄마가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나 없으면 집안일 돌릴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였다. 저녁 식사 중에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제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아, 엄마 아직 허리가. 태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수진이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그냥 하루만요. 수진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데.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럼 태호 내가 휴가 내서 봐주면 되잖아. 엄마, 나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휴가 못 내요. 엄마는 시간 있으시잖아요. 시간 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얘기야.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수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부탁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희가 어머니 수발 들어드리고 병원비 다 대드렸잖아요. 하루 애들 봐달라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발, 병원비, 수술비는 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고 병실비도 내가 냈는데 병문안 한 번 온 게 수발이라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나지 않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힘든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거실에서 태호와 수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그러게. 아픈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손주들 돌보는 건 할머니 역할 아닌가?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만 유독 힘들어 하시잖아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자기 일은 잘하면서 남 도와주는 건 싫어하시거든. 나는 거실 문 앞에서 얼어붙었다. 자기 일은 잘하면서 남 도와주는 건 싫어한다고? 내가 평생 뭘 했는데?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시니어 여행이라고 쳤다. 여러 여행 상품들이 떴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110일간의 세계 일주 크루즈.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 석양,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격을 확인했다. 비쌌다. 하지만 내 통장에는 퇴직금, 적금, 상조회금이 고스란히 있었다. 평생 모은 돈.
나는 이 돈을 왜 모았을까? 자식들 주려고, 병원비 대려고,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미숙이의 말이 떠올랐다. 60대가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라잖아. 나는 예약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나를 위해 써본 적이 없었다. 결혼 반지도,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도 모두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약 완료 메시지가 떴다. 나는 화면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났다. 해방감이랄까?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한 기분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 여행 좀 다녀올까 해. 태호가 밥을 먹다 말고 나를 쳐다봤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온천이라도 다녀오시게요? 세계 일주 크루즈. 수진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다음 달에 출발해. 태호가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세계 일주 크루즈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혼자서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내 돈으로 가는 건데 왜? 엄마 돈이라고 해도 가족 돈이잖아요. 나중에 간병비, 장례비 다 필요하고 요즘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간병비, 장례비.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수진이 거들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 대출도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 쓰시면 나중에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폐를 끼쳤니? 그건 아니지만 내가 무슨 돈을 받고 손주들 봐준 적 있니? 집세를 받은 적 있니? 생활비를 달라고 한 적 있니? 어머니,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야. 태호가 낮게 말했다. 엄마, 우리한텐 상의도 없이요? 저희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상해?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가 언제 나한테 상의했니? 손주 낳을 때 상의했니? 나한테 손주 봐달라고 할 때 상의했니? 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줬니? 엄마, 그건 그동안 너희 일엔 내가 다 마쳤어. 밤낮 없이 아파도 참으면서 이번엔 내 인생이야.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수진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애들은 누가 봐요?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너희가 봐. 너희 애들이잖아. 어머니, 수진아. 나는 며느리를 차분하게 바라봤다. 너희도 부모야. 이제 너희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나는 이미 내 목 다 했어. 태호 키우면서 일하면서 다 했어. 이제 내 차례야. 식탁이 조용해졌다. 태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아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이제 너희도 어른이 됐잖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그날 밤 태호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엄마, 응, 진짜 가실 거예요?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우리한테 많이 실망하셨나 봐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실망했다기보다는 지쳤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고. 태호야, 네 엄마. 너도 이제 아빠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나니? 밤새 앓을 때 옆에 앉아 있었던 거, 학교 행사마다 달려갔던 거, 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준 거. 그게 부모야. 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줄 차례. 나한테 미루지 말고. 엄마,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든 못하든 해야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니까. 출발 전날 나는 짐을 쌌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을 넣었다. 수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 정 가시려면 한 달만 다녀오세요. 110일은 너무 길어요. 수진아, 짧으면 의미가 없어. 제대로 떠나보는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떡하고요? 잘 살아. 너희가 할 수 있어. 태호는 며칠간 나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태호가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사실 화가 났었어요. 우리 버리고 가신다는 생각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엄마한테만 의지했어요.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직도 엄마 품에 있었던 거죠.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태호야, 나는 너희를 미워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나를 찾으려고 가는 거야. 평생 엄마로, 며느리로,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정작 윤정이로 산 적은 없었거든. 윤정이요? 응, 나도 이름이 있잖아. 나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걸 찾아보려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엄마. 그리고 행복하세요. 인천항. 며칠 뒤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배에 올랐다. 태호와 수지는 마지막까지 배웅을 나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할머니, 언제 와요? 곧 올게. 그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손주를 안아주다가 눈물이 났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저 뭉클해서. 태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요? 혼자서 그 먼 곳을. 괜찮아. 나 이 나이에 모험 한 번쯤 해도 되잖아. 엄마 연락 자주 주세요. 걱정될 거예요. 응, 너희도 잘 지내.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난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태호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고 수지는 아이들을 안고 서 있었다. 너희도 이제 너희 삶을 살아. 나도 이제 나를 살 테니까. 바람이 불어왔다. 짠 바다 냄새와 함께 멀어지는 항구, 점점 작아지는 가족의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허리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날아갈 것 같았다. 배가 완전히 항구를 벗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였다. 진짜로 누군가를 돌볼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배 위의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파도 소리가 낯설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새벽 3시쯤 나는 갑판으로 나갔다.
망망대해. 사방이 온통 어둠이었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이 쏟아졌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많은 별들. 배 위의 매일은 새로웠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영어도 서툴고 외국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다. 식당에서 메뉴를 주문하는 것조차 긴장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다. 내가 더듬거리며 말하면 기다려줬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배의 일정, 사람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그동안 혼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누군가를 위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롯이 나였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바다를 보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가판을 산책하는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배 안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결혼 전에 쓰던 것인데 중간부터는 비어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기 쓸 시간조차 없었으니까. 나는 펜을 들고 썼다. 오늘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정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봤다. 점심때 파스타를 먹었다. 오후에는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와인을 마셨다. 이렇게 단순한 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처음으로 태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엄마가 떠나시고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화가 났었어요. 우리를 버리고 가셨다는 생각에. 수진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아침에 애들 깨우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큰애는 일어나기 싫다고 떼쓰고 작은애는 밥 안 먹는다고 울고 유치원 보내고 나면 벌써 지쳐 있었어요. 저녁 준비는 더 힘들었어요. 수진이랑 번갈아 했는데 둘 다 요리를 못하니까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켰어요. 애들이 싫어했어요.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가고 월요일이 되면 회사 가는 게 오히려 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걸 혼자 다 하셨구나. 평생을. 직장도 다니시면서 며칠 전에 큰애가 열이 났어요. 밤새 간호하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 아플 때도 이렇게 밤새 깨어 계셨겠구나.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왜 여행을 떠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대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다음에 오시면 더 잘해드리겠대요. 엄마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제 알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가판에 앉아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다행이어서. 아들이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아서. 나는 답장을 썼다. 태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떠난 건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고 싶어서였단다. 윤정이라는 사람을 말이야. 내가 힘든 거 알아. 그게 부모의 일이야. 하지만 너희도 할 수 있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돼. 그리고 태호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는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볼게. 너무 걱정 마. 엄마 건강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